자, 스스로 핵심 정리, 명청시대의 사회와 동서교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청대의 지배층, 신사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명청대의 지배층인 신사는 명대에 세워진 학교와 이제 과거제가 이제 결합을 해서 형성된 신분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역이 면제되고요. 가벼운 형벌의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게 신사층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백성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요. 지방관을 보좌하고 사회 안정과 풍속을 유지해요. 그래서 조선으로 따지면 살인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사인데요. 자, 이 명청대에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산업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제 농업 발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집니다. 농업 생산량이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수리시설이 개발이 돼요. 수리시설이 개발되고, 그리고 신항로 개척, 우리 이제 서양사 배우면 얘기하겠지만, 아메리카 작물, 고구마, 감자, 옥수수 같은 이런 구황작물이 대거 도입이 되게 됩니다. 대거 도입이 되게 되면서 그거를 식량 사정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쌀만 먹지 않고 구황작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잘 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상품작물로 아메리카에서 들어온 작물 중에서 이제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제 차, 담배, 사탕수수, 이거는 이제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기호식품, 어떤 상품 작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배가 되면서 농업이 다양한 생산품을 생산을 하게 되면서 농업 생산이 많이 발전해서 식량 생산 플러스 인구 증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어서 인구 증가가 많이 되게 되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두세를 토지세에 이제 합해서 은으로 한꺼번에 내는 지정은제를 시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워낙에 많으니까 굳이 인두세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정은제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세에 정세를 포함, 은으로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세를 지세에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만 내는 거예요, 이제? 뭐만 내냐면 지세만 내는 거예요. 토지세, 그러니까 재산 가진 사람들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정은제가 실시된 이후로 지세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인구 파악이 더 잘 돼요. 왜? 그전에는 인두세도 내야 됐어서 애를 낳았어도 잘 보고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세를 안 내잖아요. 인두세를 안 내요. 안 내다 보니까 더 국가에 굳이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구를 더 솔직하게 말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정부가 파악하는 인구에, 그러니까 자연적인 인구 증가의 영향도 있지만 인구 파악이 더 잘 돼서, 그래서 정부가 파악하는 인구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정부가 파악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리 땅덩이가 넓은 중국이라지만 원래 살던 사람과 땅이 좁아서 다른 데로 이주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토착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이 이제 늘어나고요. 아주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지역 쪽으로 이제 뻗어나가요. 그래서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까지 뻗어나가면서 이때 명청대의 화교가 동남아시아에 엄청나게 많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물론 정화의 남해 원정의 영향도 있겠지만 화교가 많이 뻗어나가게 되면서 이때 이제 동남아시아의 화교 사회가 형성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상공업 및 국제교역의 발전을 보시면
자, 창장강 하류 지방에는 원래는 전통적으로 강하류니까 그 농업이 발달했단 말이 했었어요. 농업이 발달했었는데 이 워낙에 생산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중상류, 그러니까 생산 기술이 발달하는 거죠. 여기 수리시설이 개발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상류 지방까지 그 쌀의 생산지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상류가 새로운 곡창지대로 개발이 되고요. 대신에 전통적인 농업 생산지였던 창장강 하류는 면직업이나 견직업과 같은 수공업 선진 지역으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중심지가 나눠져요. 그전에는 그냥 농업이 발달하면 이제 상공업이 이제 덩달아 발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그러니까 농업이 거의 넘사벽처럼 엄청나게 농업 생산량이 증가가 돼 있는 상태예요. 게다가 지금 이 상품장말 같은 게 들어오다 보니까 상업이 엄청 발달하니까 상업이 발달하면 수공업도 같이 세트로 발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화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해서 대도시와 시진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와 시진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냥 도시예요, 도시. 시즌이라는 걸 이제 도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상공업 도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상공업 도시 이런 것들이 시장이 있는 도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대상인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산시나 상인, 후이저우 뭐 이런 지역의 상인들이 엄청난 거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상인들끼리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조합 같은 개념으로 회관이나 공소가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회관이나 공소 같은 경우로 그러니까 동업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업조합 같은 게 건립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외교역으로 보시면 여기 초기 이제 해금 정책 있죠? 명나라 초기에는 이제 해금 정책이었어요. 해금 정책이어서 조공책봉 체제에 포함된 나라들 아니면 막 안 받아들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중후기에 지나가면서 이제 민간 지도의 사무역도 점차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역이라는 거는 개인이 하는 무역이죠. 개인 무역, 공무역 말고, 그쵸? 그 다음에 16세기 이후에 서양 상인도 진출을 해요. 그래서 동남 연안과 일본,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역. 여기 동남 연안은 주로 이제 광저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광저우 주변 지역. 그래서 이때 서양과의 교역을 통해서 아메리카와 일본에서 생산된 은이 중국으로 대량으로 유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은이 막 넘쳐나. 그래가지고 은을 바탕으로 한 경제 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은본위 경제 체제라고 하죠. 은을 본위로 하는 은본위 경제 체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잠시만요. 은본위 경제 체제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세금을 은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은이 넘쳐나니까 다 은을 그냥 돈처럼 쓰니까 그래서 은으로 세금을 거둘 정도로 그래서 지정은제, 일조편법 다 은으로 걷죠. 자, 이렇게 발달한 명청대 사상과 문화는 어땠는지를 살펴보면 자, 명대의 학문과 사상은 명나라 때 그러니까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왕양명이라고도 하거든요. 양명학을 개창을 해요. 양명학, 그러니까 성리학이 너무 어렵다. 좀 더 쉽고 실천적인 학문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지행합의를 강조하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은. 그래서 이거 아는 것, 행하는 것 같아야 된다. 이게 지행합의죠. 그래서 실천을 중시하는 그런 학문인 양명학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용적인 학문 명나라 때 많이 발달합니다. 본초 과목, 천공, 계물, 농정전서 같은 것들이 이때 편찬이 되는데요. 청대의 학문과 사상은 좀 더 달라요. 청나라 때는 황종이 고연무 같은 게 전제 군주제를 비판하는 실용적인 경세학풍을 제창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이 경세학풍이 결국에는 이제 실학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조선의 실학과 관련이 되죠. 이게 이제 공양학도 마찬가지예요.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19세기 유행을 하는데 또 실학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청나라가 문자옥하고 사상 탄압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훈고학처럼 돌아가는 거야. 고증학. 옛날 거 다시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 없었던 일인지 확실한 경전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진짜로 이건 무슨 말이지? 막 이런 걸 연구하는 고증학이 등장을 해요. 이거는 청이 지배했기 때문에 정치적 경향이 그렇게 나타나서 그게 학문 사상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명청대는 송나라 때 강남 개발해서 서민문화 발달하잖아요. 그게 이제 원나라까지 이어지고 명청대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농업 생산력이 엄청나게 발달하다 보니까 이때에도 서민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연극, 그다음에 경극,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패왕별이 같은 그런 경극이죠. 경극들 유행하고 출판문화, 홍루몽이라고 하는 통속소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아무튼 소설이 막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이런 출판문화 발달해서 이런 소설 전찬에서 널리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명말 청초에 동서교류가 나와 있는데요. 예수의 선교사들이 청나라, 명나라 말 청초에 대거 유입이 됩니다. 나중에 서양사 할 때 얘기하겠지만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 그러니까 크리스트교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로마 카톨릭의 지위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종교적인 영향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동양에 예수의 선교사들이 대거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청에도 명말 청초에도 들어와서 서양의 학문을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죠. 그래서 주로 초기에는 전쟁과 무기 체제에 크게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회화의 원근법과 음영법 같은 걸 또 소개를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예수의 선교사 출신으로 지도를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테오 리치거든요. 고려만국전도를 제작을 해서 그 전에는 중국 중심의 지도를 제작을 했다면 이거는 지금 현재 세계 지도와 거의 유사한 형태예요. 유사한 형태의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담 샬이 역법을 개정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대거 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예수회 선교사들은 이제 중국에 처음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중국 문화에 대해서 나름 존중했어요. 존중해서 이렇게 금지하진 않거든요. 그러다가 예수회 선교사 말고 개신교, 종교개혁해서 이제 크리스트교, 개신교 선교사들이 유입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전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 물론 예수회에서도 이제 여러 다양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겠죠. 선교사들 사이에서 중국의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18세기경 들어가서 보면 교황,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이 그거는 이제 절하거나 우리는 전통 장례식에서도 절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게 하죠. 그게 일종의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해서 미신이니까 참석하면 안 된다. 절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교황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일부 선교사들은 그냥 허용적으로 우리만 안 하면 되지 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내비둬. 근데 이제 포교할 때 이왕이면 그게 잘못됐다 이러고 가르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사악한 거, 미신인 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양과 문화 교류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권룡제가 선교사 다 쫓아내요. 나아가 막 이래요. 그렇게 해서 이 선교 문제 특히 옹정제는 포교 금지령 내려. 금교령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포교를 전면적으로 이제 금지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명청시대의 사회와 동서교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 때 수업 내용 잘 정리해서 더 살을 붙이시길 바랍니다.